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각색해 전달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편의 강연 영상이 올라왔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공지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습니다. 삭제 알림조차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삭제를 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워졌다는 사실이 그 안에 담긴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더 크게 떠들어 버렸으니까요. 그 프로젝트와 강연이 열린 곳은 어느 한 대학교 공대 강연실이었습니다. 제목은 평범했습니다. AI 시대의 국가 전략. 흔한 주제였고 흔한 강연처럼 보였습니다. 초반 조회수도 낮았죠. 그런데 3일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업계 메신저에서 링크가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삭제되기 전에 봐. 제가 확보한 캡처 화면에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조회수 82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워도 늦었습니다. 저는 한도윤입니다. 기술 정책을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반도체와 AI 공급망을 추적하며 누가 무엇을 만들고 어디에서 막히는지 그 구조의 목을 찾아냅니다. 20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뭔가 결이 달랐습니다. 강연자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업계를 움직이고 정책 조언을 하고 자본의 방향까지 흔들 수 있는 위치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업계 사람들은 그를 가브리엘 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상징 같은 이름이었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건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전망이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그가 던진 핵심 문장은 단 하나였습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국가는 많지 않다. 여기까지는 흔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5개 정도로 좁혀질 것이다. 정도라는 말을 붙였지만 뉘앙스는 단정이었습니다. 토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2시간 뒤 영상은 사라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지웠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 5은 누구이며 어떤 기준으로 좁혀진 것인가? 저는 그날 밤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의도된 침묵이다. 삭제는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너무 이른 폭로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미 퍼졌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뿐입니다. 구조를 읽는 것. 5을 맞히는 게 아니라 5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AI를 코드의 전쟁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더 똑똑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누가 더 인간 같은 챗봇을 내놓느냐의 싸움이라고 믿죠. 하지만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다릅니다. AI의 병목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공급망입니다. 코드가 아무리 좋아도 칩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칩이 있어도 장비가 없으면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만들 부품이 끊기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가브리엘 노스가 강연에서 강조한 건 능력이 아니라 역할이었습니다. AI 시대의 승자는 기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아니다. 공급망에서 끊을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한 나라가 남는다. 여기서 핵심은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도덕도 동맹도 감정도 아닙니다. 딱 하나, 구조입니다. 제가 정리한 AI 반도체 공급망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설계. 어떤 칩을 만들지 정의하고 설계도를 그립니다. 이 영역을 장악한 곳은 미국입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엔비디아, AMD, 인텔 같은 이름이 거론됩니다. 설계가 멈추면 다음 단계는 시작조차 못합니다. 둘째, 제조 장비.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독점적 위치를 가진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ASML이라는 기업이 최첨단 노광 장비를 사실상 좌우합니다. 그 장비가 멈추면 전 세계의 최첨단 라인은 같이 멈춥니다. 셋째, 생산. 설계된 칩을 실제로 찍어내는 파운드리 단계입니다. 이곳의 핵심은 대만입니다. TSMC가 상징처럼 언급됩니다. 생산이 멈추면 AI 산업이 실물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넷째, 핵심 부품. 여기서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게 있습니다. 칩은 프로세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강연은 이 4단계를 연결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 4단계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가 멈춘다. 중요한 건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빠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대체 가능하면 탈락합니다. 기술이 있어도 자본이 있어도 대신할 수 있으면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전통적 기술 강국으로 알려진 일부 국가는 흔들릴 수 있다고 암시되었습니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속도와 구조가 맞지 않아서였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처럼 합의와 절차의 강점을 가진 체계는 평시에는 장점이지만 AI 시대에서는 치명적인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안전과 윤리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AI는 그 과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결론에 도달합니다. AI 전쟁은 경쟁이 아니라 선별입니다. 그리고 선별의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나라가 멈추면 AI가 멈추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나라가 조용히 지워집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남게 됩니다. 다섯이라는 숫자는 찬사가 아니라 구조가 허용하는 자리의 수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왜 속도가 국가를 탈락시키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브리엘 로스의 강연에서 가장 날카로운 대목은 특정 국가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으면서도 탈락의 논리를 너무 또렷하게 보여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시대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5 이상은 이 구조가 감당할 수 없다. 여기서 감당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수용 한계라는 뜻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전통의 기술 강국이 밀려나나? 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포함되지 않나? 왜 연구자가 많은 나라들이 제외되나? 저도 처음엔 숫자를 대입했습니다. GDP, 인구, 군사력, 연구 인력, 특허, 스타트업 투자액까지. 하지만 그 어떤 지표도 다섯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큰 나라가 남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나라가 남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는 나라는 멈추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속도가 등장합니다. AI 시대의 속도는 단순히 개발 속도가 아닙니다. 결정의 속도입니다. 한 번의 승인 대기가 시장 전체의 표준을 바꿉니다. 6개월이면 제품이 나오고 1년이면 생태계가 굳습니다. 생태계가 굳으면 뒤늦게 뛰어드는 국가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공급망은 한 번 연결되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팔고 누가 누구와 협력하는지의 관계망이 고정되는 순간 그 바깥은 관전자가 됩니다. 유럽연합이 보여주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윤리, 투명성, 책임, 절차의 정교함, 합의의 민주성. 그러나 AI 시대의 공급망 전쟁에서는 그 장점이 지연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멈춰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방식이 전장과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강연자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세기 방식으로 21세기 전쟁을 치르려 했다. 그리고 이 말은 과거의 한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때 세계를 압도했던 산업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환 시점을 놓쳐 밀려난 순간들, 시장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돈이 흐르는 길이 바뀌는데도 과거의 성공 공식을 붙잡는 순간, 그 순간부터 탈락은 시작됩니다. AI도 같습니다. 알고리즘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알고리즘을 굴릴 연산 자원과 연산 자원을 만들 공급망의 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AI 시대의 탈락은 몰락이 아니라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경제가 당장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질이 즉시 추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핵심 공급망의 중심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빠져나온 국가는 다시 중심으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은 재도전을 허락하지 않는 형태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달라집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버틴다는 건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결정 속도, 산업 구조, 동맹 압력, 수출 규제, 자본 흐름, 인재 이동까지 모두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즉, 국가 전체가 견딜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살아남은 나라들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중립이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명단에 들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업계를 보며 내린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살아남았다는 건 이제부터 시험대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공급망의 중심에 선 나라는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양쪽에게 끌려가는 위치가 됩니다. 가브리엘 로스가 간견에서 목소리를 낮춘 순간이 있었습니다. 공급망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시험이다.
그는 살아남은 5나라가 이제부터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한쪽은 협조를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유인을 제시합니다. 중립은 환상이 됩니다. 기술은 중립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중립이 불가능할까요? AI 시대의 칩과 장비와 소재는 어디로 가는지 추적됩니다. 누구에게 팔았는지가 외교가 됩니다. 어디에 공장을 지었는지가 안보가 됩니다. 즉, 기업의 거래가 국가의 메시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최첨단 장비 기업 ASML은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 그 장비의 수출 여부가 곧 세계 최첨단 생산의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는 언제나 압박의 중심에 놓입니다. 한쪽은 팔지 마라고 하고 다른 쪽은 팔아달라고 합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잃는 게 생깁니다. 팔면 동맹의 반발이 오고 안 팔면 시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경쟁국은 대체 기술 개발을 가속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전쟁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를 장악한 곳은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규칙 때문에 비난도 받습니다. 혁신을 택하면 안전의 책임이 따라옵니다. 안전을 택하면 속도에서 밀립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반발은 생깁니다. 대만의 생산기지는 더 노골적인 위험에 노출됩니다. 생산이 멈추는 순간 세계 산업이 멈추기 때문에 멈추게 하려는 시도 자체가 힘이 됩니다. 중요하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위험이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공급망의 중심은 권력이면서 동시에 표적입니다. 필수일수록 먼저 흔들립니다. 그리고 시험은 생각보다 잔혹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수십 년 쌓아온 위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5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 5은 승리자가 아닙니다. 경기장에 남은 선수들입니다. 관중석으로 밀려난 나라들이 생기는 순간 남은 5은 더 격렬한 압박을 받습니다. 그 압박은 경제와 안보 사이에서, 수출과 규제 사이에서,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전략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AI 시대의 생존은 성과가 아니라 부담을 감당하는 능력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 그 5 중 마지막 한 자리가 왜 예상 밖의 이름으로 채워지는지, 그리고 왜 그 이름이 칭찬이 아니라 구조적 필연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간견에서 가장 불편한 침묵은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둔 침묵이었습니다. 설계는 미국이었습니다. 장비는 네덜란드였습니다. 생산은 대만이었습니다. 거대한 시장과 자체 구축 능력은 중국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5번째였습니다. 가브리엘 노스는 그 이름을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 이름일 겁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받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냐하면 5번째는 국가의 체급으로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답을 거의 확신했습니다. AI는 프로세서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AI는 기억을 먹고 삽니다. 연산이 엔진이라면 메모리는 심장과 혈관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고 흘려보내는 속도가 성능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세서가 있어도 메모리가 느리면 전체가 느려집니다. 특히 AI 학습과 추론에서 필요한 것은 초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흔히 초대역 메모리로 불리는 이 부품이 없으면 최첨단 AI 칩은 제 성능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부품이 아니라 병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병목이 집중된 곳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두 기업이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칭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잘해서 들어간 자리가 아닙니다. 빠질 수 없어서 남은 자리입니다.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남습니다. 이것이 구조의 언어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설계를 해도 그 설계는 실제 성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완벽하게 생산해도 최종 조립의 핵심에서 막힙니다. 즉, 흐름이 끊깁니다. AI는 코드가 아니라 물류이며 연결이며 공급망이라는 말이 이 지점에서 증명됩니다. 그래서 강연자는 이렇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선택된 게 아니다. 빠질 수 없었을 뿐이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호감이 아니다. 구조적 필연이다. 이 말은 한편으로 잔혹합니다. 왜냐하면 필수는 보호받기보다 요구받는 위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진 순간 누구나 손을 뻗습니다.
한쪽은 더 깊은 협력을 요구하고 다른 쪽은 더 큰 시장을 미끼로 유혹합니다.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균형을 요구받습니다. 이 균형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현실은 분명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건너뛸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필수라는 자리 위에서 소모되는 나라가 될지, 주도하는 나라가 될지 지금부터 결정됩니다. 이제 결말에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삭제된 강연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남았습니다. 5. 그 숫자는 예측이 아니라 경고였고, 경고가 아니라 구조의 고백이었습니다. AI 시대는 모두가 함께 뛰는 경기장이 아닙니다. 공급망의 자리라는 문이 닫히기 전에 누가 안에 들어가고 누가 밖에 남는지 이미 결정되는 전장에 가깝습니다. 그 간견이 지워진 이유는 단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노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구조를 설명하는 순간 이름이 떠오르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국뽕으로 포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끝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바라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 명단에 들어간 이유는 착해서도 아니고 우정 때문도 아닙니다.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 더 큰 압박의 중심에 놓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남았다는 것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시험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중심에 선 국가는 더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더 먼저 흔들립니다. 더 먼저 설득당하고, 더 먼저 압박받고, 더 먼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경제와 안보가 충돌하고, 수출과 규제가 충돌하고,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전략이 충돌합니다. 그 충돌의 한가운데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필수라는 자리는 금방 대체 가능한 자리로 바뀌도록 누군가가 길을 뚫기 시작합니다. 대체 기술의 개발은 늘 그 순간 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필수라는 사실을 방패로 만들 것인가? 소모품으로 만들 것인가? 필수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더 견고하게 해야 하는가? 기술만이 아니라 생산 안정성, 인재, 협력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결정의 속도와 일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이야기는 자부심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자부심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현실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필수의 자리를 어디까지 우리의 자리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선택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대한월드는 기원합니다.